자, 그럼 이제 2장 학교별 변경점과 지원 전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전략을 얘기하면서 학교들 소개를 하면서 변경 전략을 말씀드릴 건데, 변경점과 지원 전략을 얘기할 건데, 우선 학교들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를 할 때 저희 학원에서 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전국 단위 자사고랑 외국 국제고를 위주로 먼저 편제를 할 거예요. 가령 이제 민사고라던가 현대청운이라던가 현대고나 인천 하늘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준비를 같이 할 수는 있겠지만 메인으로 취급하지 않는 게 거리상의 이유로 학부모님들이 많이 선호하거나 보내려고 하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주되게 보내려고 하는 학교들 위주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학교별 변경점과 지원 전략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제 요구 내신부터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내신. 그러니까 내신은 기초 체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내신을 잘 챙기지 못한 상황이면은 우선 자사고에 좀 입학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구 내신이라고 하는 것은 원점수를 포함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원점수 안 봐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저희한테 이제 이 학교 자사고 들어가려고 저희 아이가 준비했는데 저희 아이가 2년 동안 평균을 뭐 99.1로 계속 유지를 했었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셔도 그냥 올 A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90점으로 계속 올 A여도 올 A인 거고요. 평균이 95점으로 올 A여도 똑같은 올 A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원점수가 얼마나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아이의 우수성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인 거지 그것이 실제 입시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보면 학교별로 이제 요구 내신을 이렇게 좀 적어 놓은 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어머님들이 처음에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부분 좀 냉정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이 부분은 yes or no가 사실상 거의 정해져 있어요. 얘네들이 올 A가 아니다 라고 하면은, 눈치 지원해야 돼요? 아니면 아예 안 돼요? 라고 그냥 선긋고 말씀드릴 겁니다. 일단 용인외대부고인데, 용인외대부고가 이제 국영수 사과인데 여기서 좀 특별한 건 사회 과목입니다. 사회를 안 보는 학기가 있잖아요. 사회를 안 보는 학기에는 국사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국사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건 국사랑 사회를 같이 본 학기에서 사회가 B가 나오고 국사가 A가 나오면 그럼 국사로 대체해서 그냥 올 A라고 주장해도 무관하다는 거죠. 서류를 접수할 때 국사랑 사회 중에 무엇을 택할 건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나옵니다. 용인외대부고는요, 이 해당 5과목이 올 A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요, 사실상 지원이 안 됩니다. 올 A가 아니면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어나 국어가 2학년 1학기 때 우리 아이가 하나 실수해가지고 그럼 용인외대부고 갈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안 됩니다. 물론 서류에서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서류 접수까지는 가능합니다. 서류가 2배수 선발이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경쟁률이 전부 다 2배수가 안 됐어요. 1.67, 1.98, 1.98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 경쟁률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1.98대 1이라는 경쟁률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이제 국영수 사과가 비비비비비여도 서류는 통과해요. 근데 이제 면접을 보고 난 뒤에 면접 점수랑 서류 점수랑 합산내었을 때 합격하는 사례를 아직 지트 내에서는 보지 못했단 말이죠. 오피셜하게 외대부고에서 설명해서 언급했던 사례들은 재작년, 그러니까 이제 3년 전이죠. 3년 전에 B가 있었던 학생들이 4명을 지원했고 그 중에 2명이 붙었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경쟁률이 1.67대 1이었거든요. 지역 경쟁률이. 그러니까 1.67대 1 경쟁률일 때, 그러니까 전체 인원 정원이 이제 84명의 인원들 중에 2명이 붙은 겁니다. B가 있는 친구들이. 나머지 전부 다 올 A였다는 거죠. 전국 단위는 애초에 논외고요. 전국 단위는 올 A가 아니면 애초에 지원을 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쟁률이 2점대를, 그러니까 2를 항상 더 넘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음 상상고 입장에서는요, 국영수까지는 전부 다 A를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국영수까지는 A를 유지하셔야 되고 사회과학에서 택일, 사회과학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을 하게 됩니다. 남학생, 여학생 뽑는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솔직히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올 A를 유지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매년 국영수 중에 하나가 B인 상황에서 합격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면접 역량치가 중요한 학교이기 때문에. 다음 이제 북일고입니다. 국영수 사과 다 들어가고요. 여기서 말하는 사회는 그에 보는 도덕과 국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사회과 과목으로 퉁치고 있고요. 다음 이제 음미체, 예체능까지 다 들어가게 되죠. 유일하게 좀 배제가 되는 게 기술과정, 기가
제2외국어, 그리고 정보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북일고가 그 지우개 찬스가 있었는데 이 지우개 찬스를 통해서 국어나 영어, 수학, 사회과 같은 이런 것들을 B를 하나를 A로 바꿔주는 이런 지우개 찬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 교육청과의 협의에서 좀 이게 틀어져가지고 지우개 찬스가 사라지게 되고 대신에 기술과정을 제외하는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김천고,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학교 중에 가장 내신 허들이 낮은 학교입니다. 국영수 중에 2개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게 계속 A이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사회과학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사회과학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게 계속 A이기만 하면 됩니다. 즉 5과목 중에 3개가 꾸준히 A면 되는데 그 3개 중에 2개는 국영수 중에 택해야 된다는 개념이고요. 다음 이제 외국국제고는 이제 영어, 국어, 사회만 생각하면 되는데 실제로 국어, 사회 같은 경우에는 합격, 불합격의 여부를 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통과 여부에 동점자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결정하기 위한 방식이고요. 영어 점수는 계속해서 A를 유지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률에 따른 눈치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 요구 내신만큼은 좀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게 외대부고 가려고 하는데 국어가 B예요. 뭐 상상고를 가려고 하는데 국어가 B예요. 근데 여학생이에요. 그럼 저는 추천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일단 고등입시라고 하는 것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고 선택을 했을 때 합격 그 자체를 노리신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합격 그 자체를 위한 요구 내신만큼은 좀 냉정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이제 그게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이제 어떤 경험을 좀 쌓고 싶어. 그런 입시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고등학교 때 그 배움을 토대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발판을 삼겠다라고 해서 합격 불합격 상관없이 지원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입시를 또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외국어 부속 고등학교, 한국 용인 외국어 대학 부속 고등학교, 줄여서 용인 외대부고죠. 합스 부분에 대한 학교별 변경점과 지원 전략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인 외대부고 이제 재작년부터 계속 밀고 있는 개념이죠. 자율성, 창의성, 인성. 네, 이것이 이제 원래 진리평화 창조가 이제 이 학교의 모티브였어요. 교훈과 교육 목표가 진리평화 창조였는데 이제 교훈이라고 하는 것도 교육 목표랑 함께 바뀌면서 자율성, 창의성, 인성 이렇게 3가지를 중시하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갑자기 얘기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바로 세계 시민의식입니다. 이제 작년 용인외대부고 설명회에서 좀 특기할 만한 상황이 있다면 자신의 이제 입시 실적, 우리 학교의 대단함을 이렇게 소개할 때 해외 대학 진출한 학생들에 대한 설명 비중을 상당히 높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국내 대학에 서울대 많이 가는 거는 뭐 늘 당연한 일이고 우리 우수한 학교인 거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국내에서만 우수한 게 아니라 해외 유명 대학교로의 어떤 그 진출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세계화라고 하는 개념에서 세계 시민의식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해외 대학으로서의 진출을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개념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고랑 이제 대놓고 이렇게 상황관계에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용인외대부고가 오히려 국제고보다 해외 대학을 좀 더 잘 보내거나 많이 보내고 있는 상황으로서 이렇게 집계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면접 시간이 좀 줄었습니다. 이 면접 시간이 15분에서 8분으로 줄었는데 이건 이제 좀 얘기할 만한 게 있죠. 이게 분명히 그 면접을 보는 날이 12월 26일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까지도 선생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저희 파이널을 진행해서 아이들별로 막 2시간, 3시간씩 면접 연습을 시켜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준이 15분, 작년 기준으로 15분이었습니다. 이 15분이라는 건 세문항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세문항을 기준으로 15분이니까 5분씩 끊어서 하면 되겠네 라는 개념은 아니고 생각하는 시간이랑 그리고 질문에 대한 길이나 이런 것들은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냥 주어진 시간 전체가 15분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15분에 맞춰서 이렇게 내가 어떤 의견을 하고 피드백을 받고 추가 질문을 받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들을 같이 연습을 막 해놓고 집에 보냈는데 25일 저녁 9시에 갑자기 이제 면접 시간이 8분으로 변화됐다는 게 문자가 띄고 왔죠. 그러니까 이 경우
경우가 지금 뭐냐면 26일 날 오전에 면접 보는 학생들은 면접까지 10시간도 안 남은 시점에서 8분으로 줄어들었다라고 이렇게 공지가 났습니다. 세문항이긴 한데 4분, 2분, 2분으로 이렇게 배정하겠다라고 공지가 났었죠. 굉장히 갑작스러운 공지였지만 면접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연습시킬 때 기본적으로 면접에 임하는 태도와 자세, 생각의 방향성을 알려주지 이런 문제가 나올 거니까 이걸 외워라고 알려주진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말을 좀 길게 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좀 더 유리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말할 게 되게 많았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웠다라고 평가가 되는 변경점이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진로 변경 시 변경된 이유 작성 이라는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설명회 때도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이 중학교 1학년 때랑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가 모두 다 다를 수 있죠. 특히나 우리 아이들은 중학교 1학년 때 진로 희망사항이 어떤 게 적혀져 있는지 모르는 어머니들도 되게 많단 말이죠. 유튜버라던가 대통령 같은 게 막 써져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가 정말 대통령을 하고 싶다, 국회의원을 하고 싶다 이렇게 적혀져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꿈이 2학년, 3학년 때 입시 컨설팅을 받던 아니면은 자신의 좀 철이 들든 간에 꿈이 좀 진지하게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혹은 이제 진지했던 꿈이 3학년에 와서 바뀌게 되는 상황들도 있긴 하지만 그럼 이제 진로가 변경되는 게 기본적으로 계열성, 개통성을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개통성의 변화. 진로 변경이라고 하는 게 그냥 생으로 변화하는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 개통성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사가 변호사가 된다? 뭐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변화예요, 이 정도면. 그럼 법조인이지 않습니까? 검사에서 변호사가 된다. 아니 검사에서 변호사에서 국제변호사가 된다라던가 이런 개념들은 충분히 이건 납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건 괜찮아. 이런 건 굳이 이유를 막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법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하는 자신의 성장 스토리를 쓰면 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은데 꿈이 예를 들어서 패션 디자이너였다가 갑자기 의사가 된다거나 이런 좀 개통성 자체가 완전히 틀어져 버리는 계열, 뭐 소설가였는데 과학자가 된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은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용인의 대부고의 말을 조금 빌리자면 이렇게 갑자기 꿈이 바뀌게 되면은 사실 이제 컨설팅을 받으면서 그것이 좀 더 유리합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바뀐 거 아닌가? 그런 게 아니라면 네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게 바뀐지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제 주장에 의해서 진로 변경 시에는 변경된 사유나 이유를 좀 작성해 주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개통성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사유에서 내 꿈이 바뀌게 되었고 그 꿈을 가지게 되면서 내가 어떤 흥미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를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자기소개 쓸 때 이런 것들을 좀 명심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다음. 자, 학교 활동 연계성. 자, 이건 뭐냐? 대외 활동에서 자꾸 학교 활동이 아닌 걸 끌고 오지 마라 라는 개념이에요. 학교 활동이 아닌 걸 끌고 오지 마라. 그러니까 네가 이제 무슨 활동을 한 건 알겠는데 그게 생활기록부에 안 적혀져 있는데 그럼 너 이거 어디서 한 거니? 라고 물어봤을 때 학교 내부에서 한 활동이 아니면 대체로 감점당하기 마련이란 말이죠. 그래서 학교 활동 연계성을 강조해서 이 학교 활동을 좀 잘하는 걸 어필을 하려면 결국 이제 우리는 수행평가라는 개념을 신경 써서 해야 한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수행평가를 이렇게 좀 제출을 할 때 그냥 생각 없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제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수행평가를 통해서 나의 진로 연계성을 어필하거나 이렇게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면 이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행평가를 작성해서 갖다 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활동 안에서 연계성을 강조했을 때 이런 수행평가 계통 부분들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요. 당연히 학교 활동 안에서 할 수 있는 자율동아리 같은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다음 인성보다 주도학습. 네, 요건 이제 사실 변경점이라기보단 지원 전략에 가까운데요. 인성 부분을 많이 써봐야 읽지 않습니다. 인성 부분을 정말 많이 써봤자 어차피 읽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인성은
내가 착해요. 나 이렇게 좀 남 배려하는 느낌이 많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남들을 도와줘요. 라는 이야기를 근거로 삼거나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이런 것들은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인 주도학습 부분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도학습은 바로 이 자율성과 함께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가장 중시하는 개념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가. 누군가가 시켜서라는 개념이 아니라 누군가가 무언가를 하자 아니면 어떤 외부적인 어떤 동기 이런 것들이 아닌 내 스스로가 어떤 것을 스스로 계획하고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뭔가를 느끼고 배울 수 있는 학생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학교라는 거죠. 그래서 종합하자면 변경점 같은 경우에는 세계시민의식의 확충 그리고 면접시간의 변경인데 요건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올해도 코로나가 계속돼서 겨울까지 면접 볼 때까지가 이렇게 되면 면접시간이 8분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변경 시에 변경된 이유를 꼭꼭 작성해달라고 올해 설명에서 많이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활동 연계성 강조랑 인성보다 주도학습은 저희 용인외대부고가 매년 가지고 있던 지원 전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자기소개서를 이제 써야 되잖아요. 용인외대부고의 자기소개서는 어떤 식으로 써야 할까라는 건 용인외대부고 공식 설명회에서 나온 도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생각이 아니라 용인외대부고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좋다라는 부분에서는 일단 평가가 가능할 것. 네. 이게 평가가 가능해야 된다. 평가 가능한 자기소개서라는 건 무엇이냐. 그러니까 주저리 여러 형용사적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과정과 그 결론이 좀 명료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슨 공부를 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 라는 게 평가 가능한 자기소개서라는 거죠. 모호하고 둥글둥글하며 어떤 형용사적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무엇을 했는지는 알겠는데 거기서 무엇을 느꼈는지나 이런 것들이 모호한 경우 이런 거는 좋은 자기소개서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거랑 같이 이제 봐야 하는 게 바로 구체적인 경험과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또 모호하게 적다 보면 평가가 애초에 가능한 영역이 아닌 부분에 대한 모호한 경험 그리고 왜 그 경험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동기나 사례, 경험에 대한 어떤 과정들이 적혀져 있지 않으면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를 들어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아니면 어떤 것을 보고 내가 이런 게 중요하다고 느껴서 이런 활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적는 것과 그냥 갑자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매듭 묶기를 연습해 보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도입이 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경험해 본 것들을 다양한 사례 등을 조사하여서 남 앞에서 소개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치가 있느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되고요. 주도성, 계속 말씀드리죠. 용인외대부고 주도적이어야 된다. 주도적인 과정과 자신이 그 활동을 하게 된 동기가 필요하다. 왜 그 활동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가능해야 한다. 네, 이런 개념들이고요. 다음 이제 근거 있는 계획, 이건 이제 미래 계획 때문에 그런 건데 용인외대부고 이제 쓰는 친구들의 자기소개서들 중에서 용인외대부고 입학 후 활동 계획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용인외대부고 설명회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시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에서 제시된 툴 안에 있는 4가지의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을 보셨을 때 입학 후 활동 계획이 적혀져 있거든요. 용인외대부고 설명회를 보지 않고 그냥 용인외대부고에 있는 서류철만 보고 있으면 입학 후 활동 계획을 써야 해요. 내가 왜 이 용인외대부고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지, 내가 중학교 때 어떤 공부를 해보았는지, 그리고 용인외대부고에 들어가서 뭘 할 건지, 그 마지막으로 인성, 이렇게 4가지를 써야 한단 말이죠. 졸업 후 활동 계획까지 써야 되고요. 근데 용인외대부고에서 얘기할 때는 입학 후 활동에서 뭐 하겠다, 동아리 활동하겠다 쓰지 말라고 오히려 얘기하죠. 이게 이제 학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기소개서 양식 툴과 설명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툴이 다른 거예요. 이걸 좀 명료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기소개서 내용에서 양식을 봤더니 자기소개서 내용은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왜 들어가고 싶은지, 너 중학교 때 무슨 공부했는지, 그리고 입학 후에 뭐 할 건지, 너 인성이 어떤지 이렇게 4가지를 쓰라 그랬을 때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것만 보고 설명이 안 보고 왔을 때는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용인의 대부고에 들어가고 싶다. 나는 중학교 때 수학 공부는 이렇게 했고 과학 공부는 이렇게 했다. 내신 대비 방법은 이렇게 했고 새벽에 일어나서 영어 단어를 외웠다. 용인의 대부고 입학 후에는 기숙사 생활을 통한 동아리 활동을 통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언가를 해보고 졸업 후에는 무엇을 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성은 나는 참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런 배려에 대한 깊은 감정을 느꼈다. 이렇게 자기소개서가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자기소개서를 봤을 때는 매력이 정말 하나도 없거든요. 매력이 정말 없는 자기소개서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평가 가능한 영역이 별로 없어요. 네가 이제 공부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공부 방법과 그냥 주요 과목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 내신 대비 방법을 쓰면은 그게 과연 평가가 가능할까요? 혹은 나 이제 선행 어디까지 배웠어 라고 하는 게 이 학생의 우수성을 평가하고 자율성이나 자기 주도적인 과정을 쓸 수 있을까요? 주도적인 과정을 쓰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내가 남 시키지 않았지만 내 스스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공부해봤어요 라는 공부 방법이 등장하게 된단 말이죠. 아닙니다. 예,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공부 방법이나 이런 개념들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가 시키지 않았지만 어떤 것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그 흥미를 가지게 된 개념을 통해서 무언가를 스스로 프로젝트 형태로 공부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 공부해 본 결과물로서 무언가 나왔다. 이런 내용을 이제 써주길 바란다는 거죠. 자, 그럼 용인의 대부고에서 이제 나쁘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자기소개서는 어떤 자기소개서일까요? 일단 기재금지 사항을 작성을 해놓는 경우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재금지 사항이라고 하는 건 개인정보에 대한 인적 사항이에요, 주로. 근데 이 인적 사항이라고 하는 것의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사실 유학 이야기인데, 어학연수나 유학 같은 경우는 아직도 중학생들에게 되게 획일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니죠. 그죠? 그럼 유학을 갔다 왔다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계획은 뭐냐면 이 집이 잘 산다는 거예요. 유학을 보낼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이제 해외에 있다가 어머니 아버지의 어떤 직업에 의해서, 근데 또 그 직업이 또 되게 쓰면 안 되겠죠.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해외에서 일을 하셔야 돼가지고 거기서 학교를 다니면서 경험했던 무언가 이런 건 괜찮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너를 어학연수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우리 집에 이제 그 마당이 한 500평 정도 되고 여기에 백마가 한 2마리가 뛰어다니는데 승마를 배웠다라든가 취미생활이 골프라던가 이런 중학생들에게 일반적으로 통념적인 개념 안에서 좀 납득이 될 수 없는 형태의 자신의 가정 상황, 자신의 어떤 우수함을 뽐내는 것들은 기재금지 사항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사실 유학이나 해외에 대한 이야기, 학교 외 활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연관성 없는 활동인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이렇게만 써놓고 나면은 연관성 없는 활동이니까 내 진로에 연관되지 않은 활동들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사가 되고 싶은데 뭐 책을 읽었는데 문과적인 책이라던가, 그죠? 뭐 이런 것들은 연관성 없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활동을 통해서 배웠다면 진로 연계성과 상관없이 주도성을 어필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써도 괜찮아요. 여기서 말하는 연관성이 없는 활동이라는 건 생기부에 게시되지 않았던 활동이자 생기부를 근거 삼지 않을 수 있는 생기부에 없는 활동, 생기부에 없는 경우랑 플러스 개통성 자체가 흔들리는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계열성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꿈이 의사고 과학적인 내용들을 막 조사하고 생기부에도 과학 내용이 되게 많은데 내가 이제 진짜 진로로서 틀어버린 결론된 게 소설가다. 그리고 소설과에 관련된 활동들이 잔뜩 적혀져 있어요, 자기소개서에는. 근데 생기부를 봤는데 얘는 의사가 꿈이었고 의사로서 해야 될 활동들을 진짜 많이 했는데 생기부에 없는데 이 활동들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통성 자체가 흔들리면서 연관성이 없는 활동이 나오면 용인의 대부고 자기소개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다음 이제 교과 수준 자랑인데 이건 이제 내가 수학, 과학을 얼마나 잘해요 라는 표현을 하게 되었을 때 나오는 개념이죠. 특히 이제 이게 그 구체적인 경험과 사례 부분과 좀 연결되면서 얘기가 좀 대칭되는데 주도성을 가지고 공부한 경험을 쓰라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공부한 내용을 막 쓰는 거죠. 나는 이제 미적분을 배우면서 막 이 미적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나는 이제 미적분 선행을 했고 수능을 막 받고 뭐 이제 토익 토플 같은 거는 기재금지 사항이고요. 토익 토플 공부라든가 수능 공부를 했다라든가 고등학교 2학년 선행을 했다던가라는 거는 교과 수준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 수준 자랑으로서 작성되는 건 처음부터 시간 낭비니까 애초에 쓰지 않으면 좋겠고요. 특히 인성은 이제 갈등 해소를 쓰지 말아라. 네, 몇 번이고 명시하고 있죠. 갈등 해소라고 말하는 건, 자, 갈등 해소라고 말하는 건 우리 친구들이 지나가다가 누구랑 싸우네? 너 이거 싸우지 마. 내가 동아리 장이잖아. 너희 싸우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중학생들이 자신의 인성 요소로서 남을 갈등을 해소시켜 줄 만큼의 무언가가 있다는 게 설득이 안 되고 또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는 개념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개념이 되는 거죠. 평가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성은 도대체 뭘 써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이건 이제 리더십이나 협력심을 작성하게끔 유도하게 되는 거죠.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중시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남들과 함께 무언가를 해본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사례를 좀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이제 저희 작년 합격생 자기소개서의 일부입니다. 이 친구는 정신과 의사를 꿈꾸고 있었고요. PTSD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 위해서 2학년 때 뇌과학 동아리를 조직하면서 활동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한 동영상을 통해 공부하고 직접 정신의학협회 사이트의 사례를 찾아보기도 하였다라고 그랬죠. 일단 이게 보시면은 동아리로부터 출발을 해요. 뇌과학 동아리. 2학년 때 동아리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학교 내 활동이죠. 근데 학교 내 활동에서 어떤 내용을 통해서 공부를 했고요. 뭘 통해서 공부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 이후에 이걸로는 부족하니까 더 알아보기 위해서 미국 정신의학협회 사이트에서 사례를 직접 찾아보았다라고 해서 외부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러한 동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미국 정신의학협회 사이트에서 이런 사례를 조사하였다라고 나와버리면 당위성이 없게끔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를 또 실제로 좀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이런 사례의 관련 증상을 조사하고 이제 트라우마의 차이점을 직접 비교 분석해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또 이제 마침 코로나19에 의해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에 대한 것들을 기사로 접할 수 있었고요. 그런 기사로 접하게 되면서 코로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우울증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쉽기 때문에 어떤 책을 통해서 코로나 블루와 증상에 대한 치료 방법을 파악해서 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현실적이죠. 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닌 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구글 폼으로 작성한 코로나 블루 진단 설문도 실시해 보았다. 그러니까 아이가 해볼 수 있을 만한 활동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지식적인 접근 그리고 실제 활동으로서 연결되는 이런 고리들이, 그래서 앞으로도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개념을 이렇게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활동 기준으로서 이런 자기소개서가 작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 꿈이 극단적으로 이제 변화되었을 때 꿈이 변화된 사례를 서술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처음에는요, 이 친구도 이제 올해 합격생인데 국가를 지키는 공군을 꿈꿨어요. 여학생입니다. 공군을 꿈꿨습니다. 근데 뉴스를 보면서 부정부패로 해당 직업군의 활동 및 국민 전체의 삶의 질에 타격이 가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공군을 꿈꿨는데 이제 군산 비리 같은 것들을 이제 접하게 되면서 이런 공군이나 사회 투명한 공무의 이행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려는 직업군에 좀 실망을 했다. 그래서 이런 투명한 공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행되어야 될까? 그리고 코로나19를 통해서 마스크 유통과 관련된 비리 문제 같은 것들을 뉴스를 보면서 지금 공무 사항이 좀 투명하지 않고 문제가 있구나 라고 판단하게 되면서 자신이 결국 무엇을 한다? 감사 공무원이 되고 싶다. 감사 공무원이 되고 싶다 라고 꿈이 변화하게 되었죠. 공군에서 감사공무원으로 꿈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유가 변화되게 된 개념과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조사시켰었던 수많은 과정들을 아예 이렇게 거대하게 꽤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작성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가에서 공군으로 바뀌었다가 감사 공무원으로 변화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꿈이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바뀌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납득시켜 주려면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면접.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소개서 기반으로서 되게 다양한 관점을 물어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면접 준비를 좀 디테일하게 많이 시켜야 되고, 사실 용인외대부고는 면접이 변별력의 거의 전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성적이 전부 다 A라고 하면 자기소개서는 어떤 식으로든 쓸 수 있습니다. 완성도가 높든 낮든 간에요. 근데 면접을 이제 시행을 할 때는 굉장히 좀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 학원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를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것도 이제 올해 합격생 자기소개서에서 착출된 내용입니다. 마케팅에 관련된 직업을 꿈꾸는 학생이었는데, 사회융합 토론 동아리를 하면서 10대 학생들이 자주 소비하는 브랜드를 설문조사해서 이에 관련돼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래서 10대 학생들 어떤 브랜드 좋아하는지 저는 몰라가지고 이 자기소개서 같이 쓸 때 좀 많이 힘들었어요. 무슨 브랜드라고? 나는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브랜드보다 글로벌 브랜드, 외국 브랜드를 더 선호할 것이라는 의외의 답변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설문조사를 해봐서 가격과 디자인보다는 브랜드의 이미지가 선택에 큰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불매운동과 같은 사회 현상으로 인해, 이때 이제 마침 일본 불매운동이 한참 있었죠. 기업에 받는 영향과 함께 해결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탐구하다 보니 단순히 마케팅이 아니라 브랜드에 대한 인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을 공부하였다. 자, 이렇게 자기소개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일부죠, 자기소개서 내용의 일부. 근데 이제 이러한 자기소개서를 보고 저희가 이제 면접 질문을 브랜드 인식과는 무관하게 여러 이유에서 불매운동이 일어나기도 한다. 단언을 하죠. 당연히 선생님은 이 면접 질문을 끌고 들어가면서 어떤 사례를 들고 들어갔을 겁니다. 이런 불매운동은 브랜드 인식과는 상관없이 불매운동이 일어난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이걸 해결하려면 그럼 어떤 방법이 있겠니? 마케팅적인 방법에선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즉 너가 생각하는 불매운동이라고 하는 개념은 기업의 어떤 인식에 대한 것 때문에 일어난다고 네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혹시 생각해봤니? 라는 질문으로서 파생된 거고요. 그렇죠? 브랜드의 이미지가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관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을 비틀어서 반대 관점에서 물어보고요. 또 지원자가 생각하는 소비의 기준을 설명해 보시고요. 그리고 외대부고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하면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 수 있을지 마케팅 기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해서 외대부고에 관련되게끔 질문을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브랜드의 인식 자체가 무언가를 만들겠다. 그러면 그 브랜드 인식을 외대부고를 브랜드 인식이 어떻게 좀 개선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또한 한번 나빠진 브랜드 이미지를 극복한 사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수 있겠어요? 사례 기반이죠. 어떤 사례를 알고 있느냐. 그리고 이걸 토대로 우리 국내 브랜드 중에 있어서 이미지가 좀 안 좋다고 얘기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을 테니까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이 브랜드에게 어떤 해법을 제시해봐라. 어떤 식으로 그런 브랜드 이미지를 좀 더 좋게 만들어 볼 수 있겠느냐. 너 이제 마케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을 공부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면접 질문을 물어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이렇듯 여러 가지 방법에서의 그 면접 질문들과 다양한 관점에서의 면접은 굉장히 필수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여러 관점에서 받아봐야 돼요. 자신이 그냥 뽑아보는 예상 질문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이제 면접을 할 때 또 되게 중요한 것이 이제 구조화, 목록화, 예시화라는 개념이에요. 주어진 시간이 15분 내지 8분인데 생각하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학생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이런 면접 연습을 안 해본 학생들이 자기 자신 있다고 말 잘한다고 해서 면접 준비 안 하다가 이렇게 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질문을 받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면접 질문이 나와서 머리가 새하얘지고 한두 마디도 못 대고 그냥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나가는 경우가 정말 1년에 한두 건씩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뭐가 문제였을까요? 평소에는 말을 잘했던 친구들이 내가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연습이 부족했던 거니까 어떻게 내가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빠르게 생각하는 것, 빠르게 이 질문에서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구조화하고 내가 말할 것들을 빠르게 인덱스화 시켜서 목록화 시킨 다음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나 예시나 나의 경험을 얘기할 수 있는지까지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이제 발성, 태도, 표정, 시선, 자세와 같은 기본적인 면접에서의 태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거는 학생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아서 수험번호 말하고 인사하고 앉아서 면접 질문지를 뒤집어서 보고 말을 첫 마디를 떼는 시점까지 이미 이제 면접의 절반은 끝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들어오는 순간에 저 아이가 어떤 아이일까라는 것은 외향적인 부분과 아우라에서 이미 어느 정도 느껴지고 시작이 됩니다. 표정이라던가 발성이라던가 뭐 자세나 태도라던가 면접에 임하는 어떤 여유라던가 그런 밝은 표정이나 긍정적인 태도라던가 이런 것들은 그냥 아이가 들어와서 면접관들을 마주하고 있는 표정부터 해서 이미 이제 사실 드러나 버리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면접 질문을 예상 질문을 뽑아서 쪽집게로 찝는 게 아니에요.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상 질문을 쪽집게로 찝는 게 아니라 어떤 식의 질문이 나오더라도 답변할 수 있게끔 생각하는 방식 그 자체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방식을 배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고 그런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받았던 당황스러운 질문들이 집계되면서 생각을 이런 관점으로 해 나가서 답변해야지라는 나름의 기준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용인외대부고에 대한 지원 전략과 변경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용인외대부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다양한 활동들인데 후에 이제 준비물 파트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용인외대부고를 들어가고 싶은 학생들은 특히나 자신이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를 꾸준하게 집계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